19장 대규모 텐서플로우 모델 훈련과 배포라는 내용이고요. 목차는 이제 전체 내용이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대해요. 되게 방대한데 이거를 이제 다 한 것보다 잠깐만 슬라이드 쇼로 안 보고 싶은데 이건가? 아 이거구나. 네. 그 이 중에서 일부 일단 제가 제 임의로 독단으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 내용을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서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모바일하고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모델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웹페이지에 모델 실행하는 거랑 그리고 GPU 사용하는 거, 그리고 다중장치 모델 훈련하는 거랑 분산 전략 API를 사용한 대규모 훈련하는 요 여섯 가지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텐서플로우 모델 서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까지는 이제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뭐 저장하거나 하고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그냥 프리딕트를 호출해서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쓸 때마다 이제 모델이 하나면 뭐 그럭저럭 상관이 없는데 작은 모델 하나면 근데 모델이 막 여러 개야. 그러면 그때마다 모델을 뭐 메모리에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모델이 또 커져. 그러면 이제 메모리도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그 메모리를 이제 그 바꿀 때 그 지연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 이 모델을 여러 개 받아 그 저장해서 그때그때 프리딕트 함수로 호출하는 건. 그래서 그 여기서 그래서 결국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 서빙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델을 이제 프리딕트 하는 모델 그 하는 전용 서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한테 REST API나 뭐 gRCP, RPC API를 사용해서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그거 예측 결과를 받아오겠다. 이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모델 여러 개 띄워놓고 서버를 여러 개 띄워놓고 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델을 몇 개를 뭐 예측하든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은 모델과 시스템이 이렇게 분리돼서 안정적이고 또 되게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테스트도 심플하겠죠. 예를 들어 모델을 바꿔야 돼. 그러면 A 모델, B 모델을 뭐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은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빙은 또 이제 C++ 기반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부하 처리, 그러니까 뭐 로드 밸런싱 이런 것도 구현하기 쉽고 여러 개 모델 쓸 수 있고 뭐 최신 모델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한 모델을 이제 세이브드 모델 포맷으로 변환해서 서버를 띄워서 진행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구현을 그러니까 실행 한번 해보면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요.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요런 아까 그 내용이고 이 모델을 이제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습을 제가 이미 해놨죠. 여기 해놨는데 어딨지? 모델 모델 마이 엠리스트 모델 뭐 이렇게 마이 엠리스트 모델이 어디냐? 어디 들어있어? 이건가 뭐 그럴 거예요. 저장을 해가지고 들어있다.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마이 엠리스트 요 안에 있네. 요 안에. 네. 요 안에 요 0001번 0001번으로 요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미 학습해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해서 넣어놨고 걔를 이제 불러와 보면 잠깐 근데 이게 학습을 안 하면 이게 임포트가 안 되잖아. 이것만 따로 실행할게요. 뒤에서 이 변수를 쓰거든요. 이거는 저장을 안 할게요. 패스가 어딨어? 패스가 잠깐만요. 패스를 내가 임포트를 안 했구나. 여기 있구나. 근데 학습을 안 하니까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그래서 세이브드 모델 형식으로 저장했는데 그 해당하는 모델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데이터들을 이렇게 요 세이브드 모델 그 CLI라는 명령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썬 텐서플로우 깔면 깔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한 걸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사실 이거 이 포맷의 메타데이터를 보는 거를 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거를
그 실행을 서비 텐서플로우 서빙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다가 그 모델이 있는 그 패스를 넣어준 환경 변수 넣어준 다음에 이제 요거 배시를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 서버라는 걸 실행하면 요 8501번으로 얘가 이제 요 포트로 이제 그 프리딕트를 REST API나 그런가 그 외부 API로 호출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요게 보이지 않, 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이 서버가 이제 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새 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REST API는 8501번 그리고 일반 그 gRPC는 이제 8500번으로 이제 쿼리를 포트가 열려서 쿼리를 날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REST API로 서빙하는 쿼리를 날리는 방법은 일단 예측을 하려면 X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쪽에서 테스트 셋에서 세 개의 값을 가져와서 얘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서빙 디포트라는 시그니처 네임이 있는데 이 위에서 이 안에 있는 세이브 모델의 그 메타데이터를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저장한 그 모델에 그 서브라고 하는 태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그 시그니처 그 뭐 키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외부에서 호출할 때 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 모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명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예측을 이제 프리딕트를 요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요 명령어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밑에서 REST API를 호출을 할 때 여기다 박아줘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네임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즉 시그니처 네임 위에서 확인한 거랑 그리고 예측하고 싶은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이슨 형식 엑스테트가 또 위에 있었군요. 이 모델을 학습 안 시키니까 참 네, 네, 많은 일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만 떼서 여기다 놓고 얘를 실행. 어차피 이것만 안 하면은 뭐 네,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밑에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서 불러하시겠죠? 그리고 제이슨을 이제 뭐 네, 이분이 예제고. 하여튼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요. 그 페이로드로 집어넣고 URL은 현재 지금 같은 서버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서버에다가 REST API 같은 경우에 포트가 아까 보시면 8501번이에요. 그래서 8501번으로 그 모델을 이제 요 모델 아까 학습시킨 모델을 프리딕트 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든 REST 리퀘스트 제이슨하고 그 서버 URL을 넣어서 포스트를 하면 이제 그 결과값이 레스폰스로 날아온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세 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오는데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 요 프리셋을 떼가지고 그것만 좀 보기 편한 식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이게 엠리스트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의 그 중에서 어느 게 확률이 큰지 확률값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그맥스를 하면 그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7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그맥스로 이제 예측값을 받아올 수 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이슨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죠. 그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텍스트 기반으로 심플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예제는 몰라도 좀 복잡한 예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텍스트 기반으로 주고받고 막 하니까 좀 벌키해져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gRPC 방식으로 좀 효율성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gRPC 방식을 쓰는 방법은 텐서플로우의 서빙 안에 이제 그 predict request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리퀘스트를 만들고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고 위에서 이제 모델 이름을 이제 이 안에 모델 이름 주고 아까도 시그니처 네임을 주고 여기까지는 요건 똑같죠. 이거는 이제 아니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 G의 모델에 그 인풋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으면 첫 번째 인풋 레이어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인풋 레이어 이름 주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아까 그 X 있잖아요. 그 인풋 하는 거. 걔를 이제 또 텐서
그 프로토콜 버퍼라는 프로토콜 버퍼라는 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로컬 호스트 아까는 그 gRPC 같은 경우 포트 번호가 8500번이었어요. 세팅할 때 띄울 때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8500번이라서 그 8500번으로 어디 있어? 지나간 것 같은데 8500번으로 8500번으로 포트로 이제 요청을 해가 채널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스터브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스터브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소켓 통신 같은 거 할 때 소켓 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분산 그 시스템에서 이게 그 분산된 서버들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소켓 통신의 소켓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고 있고 하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스터브를 만들어서 프리딕트 함수와 함께 위에서 만든 리퀘스트를 주면은 그리고 이제 레스폰스가 돌아오고 그 안에 거를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형식 좀 다르긴 하죠. 잘 보시면 돼. 이게 아웃풋 레이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 이름을 가져다가 걔를 끊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 부분을 가져와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표시하면 아까랑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 디테일한 건 사실은 아실 필요 당장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면 그만이니까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REST API나 gRPC로 서빙 서버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이 이제 그 서버에서 돌리는 거고 이제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배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어떤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려야 되는 경우. 근데 장점이 있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어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 방식밖에 사실은 답이 없는 거고요. 또한 그 지연 시간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서버를 일일이 갔다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경우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왜냐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서버에 올리게 될 경우에 게다가 또 그걸 저장하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만약에 특정 개인정보를 내 거 지워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단순히 뭐 지우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라인 전체에서 해당한 데이터에 다 찾아가지고 다 일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구현상의 복잡함이 발생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꼭 기업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엣지에서 다 해버리면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소스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방금 설명드린 장점이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모델을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 모델이 커버 가능한 그 성능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모델의 그 복잡도라든가 성능이. 게다가 이제 모델을 올리려면 메모리 일단 올려야 되는데 뭐 큰 모델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부족하고 덕분에 이번에 램 아이폰 같은 경우에 램을 그렇게 안 올려주기로 유명한 기업이 이번에 8기가로 늘렸잖아요. 아이폰은 일괄적으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온디바이스 AI를 하려니까 그런 거였고 또 이제 램이나 CPU를 또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쭉쭉 빠진다거나 뭐 다른 프로그램이 느려지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죠. 소문에는 아이폰 17은 또 램을 또 12기가로 올린다 뭐 이러던데 결국 8기가로도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일정하게 크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줄이는 방법을 다 모색을 하게 되는 거고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제 반정밀도 숫자를 사용하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양자화예요. 그래서 이제 반정밀도는 그 플로트 그 소수점 계산을 할 때 그 소수점 계산을 이제 32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좀 줄여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메모리도 줄어들고 뭐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가중치 그러니까 양자화는 그 소수점 계산을 그 일정 범위의 그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가중치를 정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출력을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이제 실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일정한 범위에
그 정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안에 정수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훨씬 더 그 실수 계산보다 계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메모리량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약간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양적을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지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요새 아까 올려놓기도 했지만 뭐 이런 책 같은 거 보시면은 LLM 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책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양자 모델 가볍게 만들기 양자어 이런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서빙하기도 여기도 있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요 책을 저도 봤는데 코드도 제공되긴 하는데 코드가 그렇게 썩 알기 쉬운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코드도 제공돼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웹페이지에서 모델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앱을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접속했을 때 그 브라우저와 함께 HTML과 함께 자바스크립트 받아가지고 그냥 브라우저 상에서 돌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장점이 사실은 좀 전에 온디바이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느리거나 뭐 데이터 버등 등등.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제 텐서플로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쓰는 거고 그것도 이제 뭐 결국 이제 코드를 좀 보시면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어디다 넣어놨지?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제 뭐 책에 있는 코드 살짝 좀 수정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 자바스크립트를 받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실행을 시키는 거고 그때 사용한 모델도 이제 받아와요. 그 모델을 받아와가지고 그 모델을 이제 여기 모델에 넣어서 이미지를 그 프리딕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심플한 HTML 자바스크립트고요. 요거를 이제 띄우려면 근데 이거를 바로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띄우려면 서버를 그러니까 띄워야 되는데 HTML 서버 띄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썬으로 http 서버를 8000번으로 띄워놨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index.html을 찾아가지고 지금 얘랑 지금 요 위치랑 동일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웹서버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잠깐만 얘가 지금 예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집 컴퓨터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8000번으로 접속하면 접속이 되죠. 지금 이제 사진 이게 좀 전에 받은 그 이미 모델이 뭐냐면 개 종류를 파싱하는 그러니까 예측하는 건데 지금 고양이를 넣어서 이제 어머 시추라고 지금 고양이가 시추를 닮았나 보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다른 거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개 사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뭐 무슨 하운드인데 얘를 한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다. 잘 생겼는데 얘를 넣었더니 이 분류를 이렇게 하죠. 얘가 워낙 개성 있게 생겨서 한 방에 엄청난 정확도로 확실히 저걸로 확률을 맞추네요. 이게 스파니엘 얘를 한번 해보면은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가 스팅어구나. 얘를 해보면은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게 결국에는 저기 브라우저에서 그냥 한 건데 알 수 있다. 이런 거 여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GPU 사용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이게 신경망이 CPU로는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GPU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딥러닝을 하려면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 결국 AMD도 있는데 그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다 쓰죠. 왜냐면 그쪽으로 워낙 라이브러리가 충실하게 돼 있고 뭐 그래서 물론 AMD도 요새는 좀 쓰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엔비디아를 사고 싶어도 돈을 주려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서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AMD도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샀다고 뉴스에도 뜨던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요새 애플 실리콘에서도 일부 뭐 MLX인가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머신러닝 쪽 라이브러리가 나왔더라고요. 애플 실리콘용으로. 아무튼 뭐 그렇게 있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엔비디아를 이제 설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깔아야 돼요. 일단은 그 드라이버 쿠다 드라이버랑 쿠다를 깔아야 되죠. 그래서 쿠다를 깔면서 드라이버도 깔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쿠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GPU 연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셋이 라이브러리예요. 그걸 사용해서 특별히 이제 딥러닝용 연산을 가속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CUDNN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버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GPU 카드와 쿠다를 쿠다 버전을 맞춰야 되고 또 쿠다와 CUDNN을 맞춰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텐서플로우도 버전을 좀 타기 때문에 내가 쓸 텐서플로우와 뭐 GPU와 뭐 이런 것 좀 다 버전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로 갑자기 버전업을 해버리면 얘가 뭐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기 우성님 해주신 그 도커로 쓰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GPU를 쓰는데 근데 이제 다중 그 다음에 소개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러니까 병렬 처리해서 빨리 할까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요런 의존성이 있는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이거를 병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요쪽 A, B는 CPU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거고 요쪽 C, D, D는 이제 요 GPU 쪽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예요. CPU는 또 정렬 처리를 할 때 멀티코어인 경우와 멀티스레드인 경우에 따라서 뭐 병렬 처리를 이렇게 하고 뭐 GPU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A, B 끝내고 F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때 C랑 D가 끝난 다음에 F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내부적인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GPU를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여러 대 쓸 수 있어요. 여러 대.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GPU와 CPU를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GPU를 CPU를 보통 뭐 전처리용으로 쓰고 GPU를 뭐 학습용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모델을 이제 뭐 한 대의 모델에서 한 대의 그 기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모델을 뭐 여러 대에서 나누어서 학습시킬 수도 있고 뭐 앙상블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다중 장치에서 모델 훈련은 컨셉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델 병렬화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병렬화라는 게 있어요. 요 그림은 머신 러닝 시스템 설계라는 그 요새 제가 회사에서 세미나로 보고 있는 책에서 끌고 왔는데 이거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 모델 병렬화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일정한 머신에다가 쪼개서 넣어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 병합하는 과정인 거고요. 데이터 병렬화는 이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동일한 그 이게 머신이 뭐 10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안 변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넣어서 학습시켜 가지고 이렇게 취합한다. 우선 모델 병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을 쪼개 가지고 여러 기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쪼개지면 이제 입력을 받아서 각각을 처리해서 나중에 합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이 신경망 구조를 잘 짜면 이게 효율적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조가 예를 들어 서로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통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 가중치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서로 디펜던시가 걸려 있으면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뭐 같이 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되면 통신 지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의존성 문제 때문에 또 그걸 기다려야 돼서 또 느려지고 뭐 게다가 이거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야. 그러면 이걸 또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를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RNN, CNN 뭐 이런 등등해서 하는데 뭐 CNN 같은 경우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병렬을 고려해서 모델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병렬화인데 데이터 병렬화도 이게 그 비동기식이 있고 동기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일한 모델을 여러 대의 기기에 배포하고 여기서 보면 심지어 인덱스가 0부터 225예요. GPU가 226대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시설이네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얘를 이제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켜서 그 결과를 가중치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받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서 기존 거 다른 거에서 받은 걸로 통계 내 가지고 이쪽 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 비동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기다려. 다른 놈을 안 기다려. 그냥 무조건 주자마자 얘가 그냥 현재 있는 거 다른 놈의 최신 거하고 함께 평균을 내서 줘버리는 이런 방식이 비동기식이고요. 동기식은 얘를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다른 놈이 0부터 225번까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모이면 그때 얘가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다시 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좀 그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장점은 뭐 아무튼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제 데이터 병렬화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죠. 구현 방식도 뭔가 되게 이거보다 나아 보이죠. 이거는 막 모델을 잘라야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이 구현이 좀 더 쉬워 보인다. 확장성도 커 보이고 뭐 보시면은 막 0부터 225인데 이거를 막 300개 쪼갠다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쪼개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더 확장성과 효율성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이 좀 더 리즈너블하지 않나. 하지만은 단점이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 이제 통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막 싱크 안 맞아. 얘는 또 느려. 하나가 느리면 나머지 다 느려져.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우선 이제 그 동기식 방식인 미러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러드 전략은 뭐냐면 이게 기기가 이제 여러 대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한 PC 안에 그래픽카드 여러 장 꼽혀 있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얘가 각각 계산해서 얘를 다 끝나면 얘가 취합을 해서 걔를 이제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그 분산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렇게 평균 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리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 리듀스 다 들어와서 다 이렇게 평균 내 가지고 다시 보낸다. 그래서 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한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심플하죠. 심플한데 예 문제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다른 기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 할 때마다 이걸 계속 통신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통신 비용이 들겠죠. 예.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는 한 PC에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래픽 카드 뭐 킥해봐야 뭐 10장 꼽을 수 있나? 10장이나 못 꼽지 않아요? 보통 한 4장 꼽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이제 막 250개, 막 300개 이러면 이런 구조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서버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 서버를 두고 여러 대의 머신에서 이게 이제 학습한 걸 이쪽으로 다 보내. 그럼 이쪽에서 얘를 평균 내서 다시 업데이트 이런 구조. 이제 동기화로 구현을 하겠다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리즈너블 하죠. 여러 개 이렇게 수백 대를 하게 되면 이 방식밖에 사실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장점은 이제 스케일업을 하고 이제 요걸 맞춰서 이제 모두 다 동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좋은데 문제는 이제 특정한 로드가 워커가 느려. 그러니까 이걸 워커라고 부르는데 일정 워커가 느려. 그러면 이제 얘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2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대가 느려. 그러면 나머지 198대가 200대를 두 대를 기다리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좀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이하의 속도 뭐 하위 뭐 10% 같은 걸 그냥 버리고 그냥 걔를 무시하고 이제 학습을 평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동기식 방법이고 방금 거 이제 비동기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안 기다리고 하자마자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하자마자 보내. 이렇게 비동기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비동기시기로 할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낡은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제 느린 놈과 안 느린 놈 간에 이제 그 차이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어떤 놈은 엄청 빠르게 돼서 학습을 막 이터레이션을 뭐 500번까지 했는데, 한쪽은 막 한 30번까지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놈 빠른 놈이 빠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걔를 평균 내는 과정에서 비동기식이니까 안 기다려주니까 그 학습한 그 진도 속도가 다를 경우에 낡은 게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내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동기식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학습률 자체를 약간 좀 낮게, 아주 작게 해가지고 차이가 뭐 학습의 차이가, 속도의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그 딜레이 델타가 좀 적게 한다거나, 뭐 아예 그러면 시간 타임스탬프를 넣어서 낡은 그레디언트를 아예 무시하게 한다거나, 뭐 미니 배치 사이즈 조정해서 그 차이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발생할 정도의 사업장이면은 구글이나,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나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많이 있긴 하겠죠. 몇백 장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또 이제 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보냈어요. 약간 시간 차는 있지만 막 500대가 보냈어. 그럼 얘를 이제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보낼 때 여기서 이제 500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역폭이,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가 작으면 상관없는데, 파라미터가 막 가중치가 뭐 기가 단위야. 근데 500대를 보내야 돼.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광통신을 쓰면. 아무튼 간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파라미터가 뭐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쪽 대역폭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제 여러 개의 기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기를 이제 학습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쪼개요. 단계별로 쪼개서 기기별로 그 단계별로 학습한 거를 이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역방향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이제 그 정방향 계산하고 역방향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정방향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고, 역방향은 얘가 준 거 받고, 이런 식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면은 된다. 이런 거 안 쓰고 아까처럼 그럼 동기식을 쓰면은 GPU를 막 늘려도 이게 선형적으로 속도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500개에서도 300배밖에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요게 좀 비동기식 데이터 병렬한 이제 두 가지를 배웠죠. 미러드 전력하고 중앙 집중적인 파라미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잠깐 우리가 봤던 게 여기죠. 미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거 우선 미러드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현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은, 사실은 얘들 모델을 이게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의 그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클래스 밑에 이제 미러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고, 얘로 이제 컨텍스트를 이렇게 스코프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요 형식으로 하면은 아까 미러드 방식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GPU 개수의 배수만큼 정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GPU가 두 대다. 그럼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하면 이제 두 대에 각각 50개씩 배치가 잘라서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라는 거고. 예, 그 아까 미러드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형도 봐야겠죠. 중앙 집중형도 요걸로 같은, 근데 여기 근데 디스트리뷰티드 밑에 익스퍼리멘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스토리지 스트래티지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코프 정해서 하면 된다라는 건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마무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